1927년에 태어나 평생을 유럽 중세사를 연구한 로베르 포시라는 프랑스 역사학자는 2007년 80세의 나이에 자신의 마지막 대작 세종 두 모yen âge 중세의 사람들을 완성합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이 책에서 그는 글로 남겨진 사료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이뤄진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까지도 총동원해서 유럽, 특히 북프랑스 지역 중세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중세인들의 삶을 출생에서 사망까지 간단하게나마 재구성해보고자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의 과정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세시대에도 이미 낙태가 종종 시행되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 교회와 당국에서 이뤄진 처벌에 관한 사례에서는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낙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많이 이뤄졌고 교회가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비밀스럽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나이와 경험이 많은 여성이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남성의 요구에 의해 낙태가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4세기 말 어떤 신학자들은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40일 이내의 태아에 대해서는 참여가 뒤따른다는 조건 하에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낙태가 훨씬 자주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한편 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자주 이뤄졌습니다. 중세의 평범한 기혼 여성은 평균적으로 18개월에 한 번 임신을 하고 총 10번 정도의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많은 출산을 해야 했던 데에는 갓 태어난 아이의 사망률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5에서 30% 사이의 어린아이들이 출산 과정에서 혹은 그 직후 사망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산모도 10%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로부터 제왕절개가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중세시대에는 제왕절개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한편 출산의 과정에서 중세인들이 심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쌍둥이의 경우였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아이의 원래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도 불륜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보다 심한 경우에는 악마가 원래 아이의 도플갱어를 만들어냈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쌍둥이가 이런 인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귀족 가문에서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가문의 명예에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생 직후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살아남는다면 아이는 곧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족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는 데 반해 한때 역사학자들은 중세에는 어린아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아동을 성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체적으로 덜 자란 성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견해는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현대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중세의 어린아이도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 관심의 성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부모를 비롯해서 아이 주변의 성인들이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는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말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어른들과의 접촉이 순수한 아이를 더럽힐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주로 권위를 따르는 법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7, 8세가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가족이 종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조부모는 아이의 양육 과정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여성들이 계속해서 출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중세의 아이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어머니가 일찍 사망한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딸이 이후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며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데 반대로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아들이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 즉 아이들의 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무엇을 먹으면서 성장 과정을 보냈을까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럽 중세인들의 식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빵이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빵이 식사에서 빠져서는 안 됐고 빵은 유일하게 당국에 의해서 흉년이 들 때에도 가격이 통제되는 식료품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지역의 사람들은 매일 1.6에서 2kg 사이의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고기는 제한적으로 섭취되었고 이마저도 구운 것이 아니라 삶거나 간 형태였습니다. 한편 중세인들의 식사에서 빵 말고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적포도주를 먼저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일반적인 중세인들이 먹는 와인은 대부분의 경우 백포도주였습니다. 적포도주는 고위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주로 먹었고 이 때문에 14세기가 지나면서 점차 적포도주가 고급 취향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와인을 효율적으로 발효시키는 방법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와인은 알코올의 도수가 약 7% 정도였습니다. 중세인들은 매일 1에서 2리터 사이의 와인을 마셨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이처럼 와인의 도수가 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아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슬슬 결혼을 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시기 여성은 일반적으로 17살 무렵에 자신보다 10살에서 15살 많은 남성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자식의 배우자를 고르는 데 관여했고 자식들은 공식적으로는 부모님의 선택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동의를 하고 결혼 약속이 이루어지면 평범한 집안이라도 결혼식은 할 수 있는 한 성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결혼식에 초대되었고 음악 연주자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성립되려면 성직자와 공증인 최소 1명씩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역의 영주가 새로 결혼하는 신부와 첫날밤을 보낸다는 초야권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지만 초야권은 중세 이후 낭만주의식 문학작품에서 등장하고 실제로 중세에 초야권이 시행되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남편은 주로 일을 하고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15세기 초반 랭스와 피렌체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가정이 대략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전체 가정의 37%에서는 부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1%에서는 부부가 아이 없이 둘이 살고 있었고 8%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고 남은 한 명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이들의 조부모를 비롯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친척이 함께 살거나 결혼한 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밖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과부가 된 후 재혼을 하거나 원래 부모의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37%로 가장 흔한 경우였지만 중세의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최소 2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지만 오늘날처럼 방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농촌의 집은 평균 50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였고 큰 공간 하나 혹은 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하나가 있었고 집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은 따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간단하게 있었고 가장 중요한 가구는 침대였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에서는 나이의 차이 때문에라도 가정 내에서 아내에 비해 남편의 권위가 강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심지어 사회적으로 권장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물을 길어오는 등의 집안일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임신과 출산 때문에 아내가 남편처럼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했습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애정을 느끼지 못한 여성들이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남성들과 외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할 때와 달리 이 경우 여성은 사회적으로 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길거리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 자란 아이를 결혼시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금방 노년기가 찾아왔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전 사람들이 아주 일찍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평균적인 수명이 짧긴 했지만 14세기의 한 공동체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이 전체 구성원의 10%를 넘었다고 기록될 만큼 중세에도 오래 사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에서 노인들은 가족과 마을의 역사를 전해줄 수 있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만큼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편 12세기가 지나면서 중세에는 죽음을 앞둔 이가 자신의 유언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글로 분명하게 남겨놓는 전통이 전 유럽에 걸쳐 확립됩니다. 이전에는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고 딸들에게 남은 재산을 소소하게 나눠줬다면 이제 재산과 가족의 구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글로 기록하는 전통은 곧 사회적으로 법을 제대로 공부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언장까지 작성해 놓았다면 온전히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면 마을의 성직자가 집으로 찾아왔고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힌 교회의 묘지는 지역의 영주조차도 말을 타거나 무기를 차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라면 교회에 의한 장례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살은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일반적인 사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장례는 취소되고 시체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유족들은 종종 죽은 이의 손톱이나 수염을 잘라서 따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교회에 의해서 마법의 일종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이미 죽은 이도 종종 다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죽은 조부모가 손자나 소녀 앞에 다시 나타나 각종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믿었습니다. 망자와 어린아이들의 관계에 대한 이런 믿음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같은 북유럽 지역에서는 각종 신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던 세상이었던 셈입니다.